저쪽 방 한 구석에요. 무슨 웬 시커먼 덩어리 같은 게 보이더래요. 저게 뭐지? 안 치운 짐이 있나? 근데 그 순간에 그 검은 것이 쓰레기 봉투 안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 신문지로 가려가지고 뭔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형사들이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구속영장을 잘못 청구를 하면 기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꾼 태몽은 아주 집채만한 큰가 집 근처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 대단한 꿈인데요. 형사님 혹시 태몽이 보였을까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사돌 전재영 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둘만 앉아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선 너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특별한 특가 코너를 준비했거든요. 그쵸. 괴담을 보다 코너 속의 코너 바로 특가 넘어. 아 맞습니다. 특가 너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자, 오늘도 엄청난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자, 오늘의 특가 너머 제품 들어와 주세요. 빠바바바바. 야, 와 맛있겠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난 브랜드죠. 바로 한끼 통살입니다. 아, 이 뭡니까 형사님? 이거 닭가슴살인데요. 그죠? 네.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네, 제가 많이 먹어서 알아요 닭가슴살은.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예, 않는다. 진짜 많이 먹어 닭가슴살. 매일 운동 끝나고 닭가슴살 저거 한 덩어리씩. 한 덩이만 먹습니까? 한 덩이 먹죠. 어? 저녁에 또 먹어야 되니까. 아, 술 드시니까. 네. 와, 우리 형사님이 정말 수만 마리의 닭을 학살을 하셨을 거예요. 진짜 닭 많이 먹었어요. 맞죠? 진짜. 네네. 아, 지금은 한 덩이밖에 안 먹지만 한참 운동할 때는 네네. 매일 닭 한 마리씩. 와. 계란 10개, 닭 한 마리. 매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냄새가 나요, 이렇게. 닭 냄새가. 어쩐지. 닭 냄새가 나. 어쩐지 네. 형사님 입술이 먹고 싶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한참 운동할 때는 이렇게 간편식이 없었어요. 그쵸. 그냥 어머니가 닭을 한 마리 그냥 통으로 삶아서.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편해요. 평소에도 정말 즐겨 먹던 제품이라서 먹고 싶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드시고 싶으세요? 예, 빨리 포기하고 빨리 먹죠. 네. 우선 우리 닭다리살을 먼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닭은 다리죠. 아, 그런가요? 예. 한번 먹어봅시다. 예. 와. 맛있다. 와,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이 양념 맛이요. 맥주 없냐? 방송 중이니까 네. 제가 나중에 맥주 네. 한 캔 챙겨드릴게요. 예, 맛있다. 아 진짜 술안주로도 좋겠는데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럽고 촉촉하고 이 양념이 살이랑 겉돌기가 쉽거든요. 예. 그러면 맛이 없어요. 근데 이게 조화가 되게 좋네요. 완전 빨리 먹어야 되는데. 네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그릴드 제품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앞쪽에 보이시죠? 스탠딩 파우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직장인분들 그대로 가방에 챙겨 가셔가지고 직장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좋고, 이게 여러분 장점이요, 이렇게 한입 사이즈로 이미 돼 있어서 그릇 자체가 필요 없어요. 설거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데워서 드시면 끝.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운동을 하고 네. 이걸 이렇게 하나씩 먹어요. 아, 한 통. 한 팩을. 한 팩을 먹고 다른 거 이제 약간 음료수 같이. 그러면 식사를 안 해도 돼요. 한번 시식해 볼게요. 네. 짠. 한번. 우리가 이미 맛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또 먹고 싶은 맛. 와. 사실 오늘 아침에 촬영 오기 전에 제가 그릴드를 먹고 왔습니다. 아침 식사로. 닭고기 같지 않다, 약간. 소고기 같아, 소고기. 와, 근데 식감이 어떻게 이렇죠? 이 닭다리살과 또 다른 식감인데요. 양념도 너무 맛있고요. 예, 다시 먹어야 돼. 와. 자, 이번에 먹어볼 제품은 바로 현미 크리스피입니다. 맛있죠? 네네. 전자레인지에 그냥 데워 드셔도 좋고요. 바삭하게 드시려면요, 여러분 에어프라이에 돌려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 그냥 치킨입니다. 진짜요? 네, 드셔보십시오. 와, 바삭거린다. 오! 와, 진짜 바삭거린다. 식감이 어떻게 이렇죠? 예. 아, 진짜 맛있네요. 이 겉표면에 현미가 이렇게 다 바삭바삭하게 돼 있어서 정말 고소한 맛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닭가슴살 와. 맞죠? 네. 왜 이렇게 촉촉하죠? 닭가슴살 감별가. 닭가슴살 맞죠? 아니, 아닌 것 같아. 소고기 같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이 제품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소스네요.
이건 약간 매콤하네요. 응? 음. 와, 형사님 옆에 계시니까 전부 다 술안주로밖에 안 보이네요. 네. 지금 여기 맥주캔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와. 야식으로 먹어도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 식단을 어떻게 하냐면 한 끼는 정말 먹고 싶은 거 있죠. 설렁탕이든 뭐든 진짜 먹고 싶은 거 폭식을 합니다. 한 끼만. 근데 저녁만큼은 제가 한 끼 통살 제품 하나랑 좀 이따 소개해드릴 현미밥밥 그렇게 먹으니까 완전 찰떡이더라고요. 몸에 부담도 없고 건강도 챙겨가면서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 아닌가. 저는 이제 주로 저녁에 치맥을 많이 하는데 역시 나가서 할 필요 없어요. 이 그죠. 정도면 그냥 맥주만 사서 집에서 먹으면 돼. 풀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뭘 먹어볼까? 한 끼 통살의 킥! 김자반 밥바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으셨는지. 바쁠 때 먹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빠밤. 자, 한번 먹어볼까요? 이야, 이게 뭐죠? 김자반 바빠요. 와, 와,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가 있죠? 바빠죠? 맞아요. 바쁠 때 먹는 바빠. 맞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와, 되게 담백합니다. 미쳤죠? 버터 향이 나네. 네. 맛있다. 아이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 맛들이에요, 정말. 아, 진짜 맛있다. 촬영 많이 하시면 바빠. 이 밥바가요, 편하게 이렇게 소포장돼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챙겨 먹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비닐 자체가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좋다, 이거 아무 진짜. 문제가 없는 제품이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녁밥은 한 끼 통살 닭가슴살이나 닭다리살 중에 하나, 그리고 김자반 밥바 하나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이게 반찬이 필요 없어요. 김치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간이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정말 맛있는데요, 딱입니다. 이거 진짜. 근데 이거 혹시 비싼 거 아니에요? 얼마일 것 같은데? 같습니까? 형사님 닭가슴살 평소에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대충 가격대가 나올 건데요. 한 팩에 한 2,000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무 맛도 없는 그런 닭가슴살 그쵸? 아닙니까? 약간 아무것도. 근데 소스나 이런 게 가미됐다고 보면 대충 얼마? 그러면 더 비싸겠죠. 3,000~4,000원 하나에. 엄청나게 더 쌉니다. 그래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쌉니다. 얼마인데요? 형사님은 항상 못 맞추시니까 여러분, 시선 넘어 단독 옵션 한 끼 통살 베스트 혼합 무려 16개 드리가 원래 소비자 가격이 52,000원인데요. 무려 48%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27,300원. 와. 자,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이 크리스피 시리즈 6종 12개들이 원래 소비자 가격이 47,800원인데 42% 할인율 적용해서 27,500원. 와. 좀 전에 이 그릴드 있죠? 요 파우치형 그리고 볼 베스트 8종 세트 무려 15개 들이가 원래는 소비자 가격이 52,500원인데 야, 최대 할인 51% 할인율을 적용해서 25,900원. 그리고 한 끼 통살의 킥이죠. 김자반 밥바 4종 세트 진짜 맛있어요. 2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20개입니다. 20개? 20개가 원래는 5만 원인데 51% 적용해서 24,600원. 이거 사야겠다 이거. 무조건 사야죠. 예, 하나씩 다 네. 사야겠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요. 이걸 냉동고에 쟁여야 돼요. 그리고 유통기한도 기니까요. 냉동고에 쟁여놓고 이번 기회에 푸짐하게 보유해놓고 드세요. 마음 편하게. 말씀하신 거 다 사도 한 10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거의 한 8, 90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추천드리는 구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닭가슴살 또는 닭다리살 고르시고 김자반 밥바 있죠. 이건 무조건 추가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추가 안 하면 여러분 제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만 이 맛을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럽고 한탄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것만 드시네요. 또 요즘 치킨 가격이 얼마입니까? 기본 뭐 2만 원대 넘어가죠. 이 구성 며칠 먹을 수 있습니까? 한 일주일, 2주 정도? 2주 먹겠네요. 2주는 먹겠네요. 그 가격에. 여러분 이번 기회 특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쟁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8월 15일부터요 여러분 31일까지 시선 넘어 이벤트 기간이에요. 딱 16일 동안만 진행되니까 이 기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 끼 통살이요, 쿠팡 그리고 네이버 이 닭가슴살 제품군에서요 누적 판매량 1억 5천만 개, 와.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믿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식사, 건강한 야식. 치킨 시켜 드실 바에야 그냥 한 덩이 말고 2덩이 드십시오. 그러면 건강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영양도 챙기고.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너무 가벼워요. 제가 이걸 먹고 나서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챙겨 먹다 보니까 몸을 좀 더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맛있게 꾸준히 몸을 챙길 수 있다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다양한 소스 구성으로 맛과 꾸준한 식단 관리를 챙겨갈 수 있다는 점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김자반 밥바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여러분. 이게 오븐에 3번 구워서 나온 제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겉바속촉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구나. 네, 그리고 네. 한국 돌자반을 사용해서 거기에다가 소스 맛집이지 않습니까? 특제 고퀄리티 소스를 다양하게 추가해서 맛있게 볶아냈습니다.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꼭 쟁여 보십시오. 저도 쟁일 테예요. 더 먹어야죠. 계속 입맛을 다시시는데 저희가 진행을 또 해야 되니까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잖아요. 자, 오늘 특별 게스트분 어디 계실까요? 저희 계시네요. 오셨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야, 오늘도 특별 게스트로 우리 한울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한 끼 통살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오시기 전에 아, 닭가슴살이다. 한번 평소에 즐겨 드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죠? 닭가슴살만 먹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이 제품 제가 잘 알아요. 아, 원래 드셨어요? 네. 네. 여러분, 오늘 한울님을 또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벽사신당의 당주 한울입니다. 다령사제, 해령사제, 천음사제의 친엄마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신엄마. 언제나 들어도 저한테는 친근합니다. 속에서. 저 많이 들어서. 네. 그리고 제 이야기 속에도 많이 들으셨죠? 많이 네. 향사님도 익숙하시고. 자, 오늘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한 번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냥 잠깐 귀찮았으면 됐을 걸 그걸 그냥 넘겼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 그런 경우 많죠. 그죠? 네. 알게 모르게. 네. 네, 이번 이야기는 바로 사소한 방심 때문에 생긴 일에 대한 겁니다.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의 성함을 가명으로 기석 씨라고 할게요. 이 기석 씨가 중학교 때 당시 할머니 댁에서 같이 살았대요. 기석 씨네 가족이 총 5명이었는데 할머니랑 기석 씨네 가족 5명 그리고 사촌들 그 큰 한방에서 복닥복닥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각 방은커녕 또래 친척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한 방에 사니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직장 일 때문에 출근 장소가 바뀌어서 거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급하게 이사를 갈 집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겨우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예전에 무당집이었던 거예요. 그 집 앞 마당에는 죽은 대나무들이 꽂혀 있고 그리고 집 안에는 색이 바랜 오방색 깃발이 널려져 있고 그리고 방 구석구석에는 부적들이 막 붙어 있어요. 좀 일반인들 보기에는 마음이 좀 찝찝하긴 하잖아요. 근데 급하게 구한 집이다 보니까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그 물건들을 치웠답니다. 전에 살던 그 사람도 그러니까 무당이죠. 그날 짐을 막 빼던 참이었는데 마지막 짐을 챙겨서 나가려던 참에 기석 씨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기 집 앞에 있는 저 대나무 꼭 뽑아서 버리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자기가 뽑아 나가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와중에 무당이 그런 말을 하면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꼭 그렇게 말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석 씨는 그래 그냥 이 집만 또 풀고 나서 대나무를 뽑아버리자 하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집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도착했어요. 우리 보통 이사할 때 주로 뭘 먹죠? 짜장면. 그렇죠. 꼭 짜장면을 먹잖아요. 어머니께서 점심으로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시킨 거예요. 일단 먹자 하고 맛있게 먹고 이 기석 씨네 식구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막 짜장면을 막 먹는데 야 맛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다 먹고 짐을 치우다 보니까 집이 꽤 넓었답니다. 맞이었던 기석 씨는 집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방을 혼자 쓰게 됐어요. 드디어 야 이제서야 내 방이 생기는구나 그런 기쁨과 함께 설레는 마음에 기석 씨는 그 대나무 있죠. 대나무에 관한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아직은 오수선에서 그날 동생들은 일단 원래 살던 할머니 댁으로 보냈고요. 어머니랑 기석 씨 둘만 그 집에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잠이 들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석 씨가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까 방안이 어슴푸레하게 밝은 거예요. 잠자리가 낯설어서 잠이 깼나? 하고 반쯤 뜬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는데 저쪽 방 한 구석에요. 무슨 웬 시커먼 덩어리 같은 게 보이더래요. 이상하네. 방은 다 정리를 했는데 저게 뭐지? 안 치운 짐이 있나? 근데 그 순간에 그 검은 것이 천천히 조금씩 꿈틀거리더랍니다. 그리고 웅크린 자세 그대로 점점 몸을 일으키더래요.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벽 보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자세 있죠? 딱 그 모양새였대요. 기석 씨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저것이 내가 잠에서 깬 걸 알았구나.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된다. 근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딱 움직이려는데 가위에 눌려버린 거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그런 것조차 모른 채로 시선은 그 검은 형체에 다 고정돼 있는데 기석 씨는 꼼짝도 못하고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몸을 다 일으킨 검은 형체가요 서서히 몸을 뒤로 돌리는데 처음에는 왼쪽 다리가 우두둑, 그 다음에는 오른쪽 다리가 우두둑, 그 다음 골반이랑 몸통이 우두둑, 그리고 어깨와 머리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더래요.
기석 씨는 그대로 굳어있는 와중에도 저 얼굴만은 내가 절대 쳐다봐선 안 된다. 그런 생각이 탁 들었는데 그 사이에 기석 씨를 향해서 몸을 완전히 돌린 그 검은 형체가요. 침대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허리를 푹 숙여서 기석 씨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더래요. 창문을 통해서 흐릿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얼굴이 드러나기 직전에 기석 씨는 참았던 비명을 내지르면서 가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와,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내가 눈을 뜨면 그 형체와 정면으로 마주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석 씨는 눈을 꽉 감은 채로 침대 위에 멍하니 그냥 앉아 있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겨우 실눈을 뜨고 보니까 방 안에는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석 씨는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죠. 그런데 한 5분쯤 잤을까? 갑자기 눈이 또 확 떠지더래요. 이 기석 씨가 화들짝 놀라면서 깨보니까 아까 그 검은 형체가 있던 곳 있죠. 그쪽을 바라보니까 이번에는 그 검은 형체가 기석 씨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석 씨는 또다시 가위에 눌릴까봐 겁이 나서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었는데 이번에는 몸이 또 움직여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방문 쪽을 향해서 급하게 돌진했고 문을 열려고 막 손잡이를 돌리는데 문이 꿈쩍도 안 해요. 그 왜 옛날 문 보면요, 그 당구공 같이 생긴 동그란 거 아시죠? 거기 버튼 누르면 잠기고. 근데 이게 안쪽에서 잠겨야 되는 건데 꼭 바깥쪽에서 문을 잠근 것처럼 문이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뒤에 그 형체는 찍찍하는 쩍쩍하는 소리를 내면서 가까이 다가왔고, 그때 창문 밖에 정확히는 그 집 입구 쪽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걸렸어. 마치 여러 명이 모여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방 안을 훔쳐보는 것 같았대요. 근데 그 목소리가 완전 쉬어있는 목소리 있죠.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점점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기석 씨는 미친 듯이 방문을 두드렸고 엄마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또 저쪽 방 바깥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방문 밖에서 드디어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 살았다. 엄마가 오시는구나. 그렇게 잠시 안도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발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생들은 전부 할머니 집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 집에는 분명히 엄마랑 기석 씨 단 둘뿐인데 마치 서너 명이 한꺼번에 막 몰려드는 듯한 발걸음 소리. 아주 다급하고 요란한 소리였어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먼저 가려고 하는 거야. 아시죠? 딱 그런 느낌이더래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걸렸다. 그런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기석 씨는 숨이 확 멎는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뒤에서 누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면 그것에 얼굴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문을 열면 문 밖에선 누군가 아주 재밌다는 듯이 웃고 있을 것 같고, 정말 진퇴양난인 거죠. 와, 비명이 막 터져 나오려는 거를 기석 씨는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이걸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급히 머리를 굴렸답니다. 그러다가 작심을 하고 내 뒤에 있는 걸 그냥 눈 감고 돌아서 확 밀치고 창문으로 도망치자. 그렇게 하고 눈을 감고 뒤를 돌아서 팔을 쫙 내밀었는데 아무것도 만져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눈을 탁 떠보니까 거기는 기석 씨 방이 아니더랍니다. 생전 처음 보는 온통 새하얀 공간에 책상과 의자가 덜렁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기석 씨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고요. 그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과 펜 한 자루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웬 남자 하나가 다가와서는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 설문지에 체크하시고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는데 어쨌든 이대로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그 종이에 있는 설문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만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사인을 하려고 펜을 딱 옮기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철렁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사인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사인을 내가 하게 되면 뭔가를 돌이킬 수 없겠다는 느낌? 그렇게 기석 씨는 손을 달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옆에서 또 부드럽게 말을 해요. 떨리시냐? 괜찮다. 겁먹지 마시라. 근데 그랬는데도 기석 씨가 가만히 있으니까요. 빨리 사인하라고. 그럼 편하게 해준다면서 이제는 윽박을 지르더래요. 이 기석 씨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고개를 드니까 남자가 온데간데 없고요. 주변이 또 갑자기 온통 어둡더래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또다시 기석 씨는 방 안이었고 기석 씨는 방문 앞에서 뒤돌아선 자세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 사방에서 커다란 눈이 달린 얼굴들이요. 꿈틀거리면서 기석 씨의 코앞까지 그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새하얀 공간에서 만난 그 남자 있죠. 그 남자가 무섭게 노려보면서 기석 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더래요. 조금만 더 했으면 됐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됐는데.
기석 씨는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정신을 잃었고요. 다시 눈을 떠보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에 비추고 있었어요. 시간을 보니까 오전 6시. 근데 그때 몸 상태가 진짜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정말 통증이 심하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왜냐하면요, 기석 씨가 눈 뜬 곳이요, 침대 위가 아니었어요. 방문 앞이었거든요. 그저 잠자리가 바뀌어서 꾼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거예요. 기석 씨는 떨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서 방 밖으로 나가서 어머니께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어머니도 똑같은 일을 간밤에 겪으셨다는 거죠. 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할머니 댁으로 갔고 그 근처에 살던 그 신기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을 모셔왔어요. 그 당시에는 동네마다 왜 좀 이상한 일이 좀 생기면 신기 있다는 분이 한 분씩 계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이 꼭 뭔가를 방편을 주시거나 해결책을 주시기도 했고, 근데 그분이 집으로 찾아오시더니 갑자기 마당을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팍 쓰시더니 그 대나무 있잖아요. 그 대나무를 막 뽑으면서 어휴 이 흉한 것들, 이 몹쓸 것들 하면서 막 뽑더래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집안 전체를 둘러보면서 향을 피운 뒤에요, 전주인이 남기고 간 그 가구들 있죠, 그걸 싹 다 버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뒤에야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집 마당에 있던 그 죽은 대나무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신호기 같은 역할이래요. 우리가 신발이라고 하죠. 그게 다 되고 모시던 신이 떠나서 무당이 다시 신을 받으려고 꽂아뒀는데 이게 잘못되면 온갖 잡귀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에서 객사한 잡귀들이 몸주 하나 잘 잡아서 제사밥도 받아먹고 신대접도 받아보려고 그걸 보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진짜 신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쳐낼 능력이라도 있는데 평범한 사람이 신호기만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잡귀들이 이때다 싶어서 호주로 들어 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누가 먼저 들어가니 많이 하면서 싸우느라 이 기석 씨와 어머니가 간밤에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는요, 혀를 차면서 기석 씨한테 이래요.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모양인데 계약은 산 사람하고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죽은 지 한참 지나서 제정신 아닌 것들이랑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때 사인했으면 아마 짐승처럼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길거리 잡기 몸주 노릇이나 하다가 죽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다행히도 아주머니가 다녀가신 뒤로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기석 씨는 그 이후로 무려 지금까지도 10년 동안 그 집에서 잘 살고 있답니다. 기석 씨는 그때 그 꿈틀거리던 얼굴들이 내뱉던 그 목소리 있죠,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더래요. 다 됐는데, 다 넘어왔는데, 다 됐는데 하던 그 목소리요. 하늘님, 이번 이야기에서 나왔던 신호기라고 했잖아요. 죽은 대나무를 어떻게 보면 뭐 안테나, 귀신을 불러들이는 안테나, 뭐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실제로 있나요? 신옥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네네. 신을 받으면 대나무를 집 입구에다 꽂아놨습니다. 옛날에는. 네. 그리고 흰기, 빨간기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 무당집인 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았죠. 근데 그 대나무는 신 받을 때 천왕을 모신다 그래서 이제 신을 그걸로 받아요. 대나무로. 아. 네. 그리고 그걸 집 앞에 꽂고 여기 무당집이다라는 걸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 들려지는 그 무당은 아마 처음부터 제대로 신을 모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신을 좀 잘 받게 하려고 뭔가 좀 신을 좀 불러들이려고 그런 걸 꽂아놨었는데 그게 오히려 귀신들을 불러들인 셈이 되었고. 아. 네. 그러면 신을 받을 그릇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전 애초에. 그래 보여요. 예. 신을 받아서 제대로 불리는 분들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제대로 신을 받은 무당 같으면 네. 대나무도 그렇게 놓고 가지 않았을 뿐더러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아까도 오반기가 바닥에 네네. 있었다, 부적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뒤처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긴 계속 무업을 이어나갈 거면 다 챙겨갔어야죠. 그럼요. 소중하게. 아마 그 사람도 그 무당도 시달려 살다가 나가지 않았나. 네,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꿈속에서 기석 씨가요, 책상에 앉아서 어떤 종이에 체크를 하고 마지막 사인하는 단계만 남았었잖아요. 귀신이랑 하는 계약서로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되면요, 이 계약이 실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절단났죠. 아, 진짜 그렇습니까? 네, 엄청 크죠. 우리가 신굿을 할 때 네. 천존대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이름하고 생년월일 쓰거든요. 사인 형식이에요. 천존대요. 네네. 그걸 평생 지니고 있는데 뭔가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신을 받을 때 신고의 어떤 서약과 똑같아요. 집에 불나면 그거 들고 나오면 되거든요. 다른 거 다 놓고라도 그 정도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데 귀신에게도 그런 서약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꿈에서 해요. 그래요? 네. 대부분 꿈에서 하고 뭐에 홀려서 하고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막 뭘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게 서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평생 못 빠져나옵니다. 귀신에 씌이는 거네요. 그냥.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영혼을 그냥 팔리는 거예요. 영혼을 팔린다. 그게 썼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썼다는 거는 본인이 벌써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벌써 접고 들어갔으니까. 야,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석 씨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현명한 판단을 했는지, 그죠? 오늘 고급 정보를 또 얻네요. 천존 명패라고 천존 있습니다. 명패. 네. 신고하는 계약서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신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와, 전 처음 들어봐요.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만 비극적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2007년 4월 22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경에 대전에서 다급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근데 신고자는 언니와 매일 통화를 했는데 3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 언니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언니의 집에 가봤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인기척이 없다. 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좀 강력사건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신고를 했고 그 언니는 40대 주부였는데 남편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집에 없는 상황이어서 119 소방대원들이 옥상에서 이렇게 로프를 타고 내려왔어요. 집에 누가 있는지 보려고. 창문 쪽으로. 예, 창문 쪽으로. 그런데 집은 굉장히 깨끗했고 범죄 그런 정황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약간 좀 비릿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비릿한? 예, 좀 뭐 안 좋죠. 아파트는 60평대 고급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그 언니가 살던 집은 사설 경비업체하고 이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이 되게 철저했던 집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3일 전이었죠. 누가 잠겨 있는 문을 이제 억지로 열려고 해서 경비업체에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려고 했던 사람이 뭐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언니의 초등학생 자녀였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집에 있을 시간인데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비밀번호를 눌렀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억지로 당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업체에서 출동을 했고 이제 출동한 경비업체에서 초등학생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전화가 한 거예요.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다. 좀 빨리 오셔야겠다라고 했는데 애 아버지이자 실종된 남편이죠. 그 사람은 이제 지금 사무실이어서 지금 당장 갈 수가 없다. 애를 인근 제과점에 좀 맡겨달라 했습니다.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이 남편은 결혼을 3번이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종된 부인과 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났대요. 그런데 남편이 좀 의처증이 있었다고 해요.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부인이 좀 이뻤던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이 부인이 진짜 이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인가 의처증이 생긴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의처증이 심해져서 부인이 외출을 해서 갔다 오면 옷을 좀 벗기고 냄새까지 이제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하고 뭐 만났을 그런 생각을 했겠죠. 변태네. 예. 그러니까 의처증이 이렇게 심해지자 부인은 이제 가출까지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어려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요즘 CCTV가 다 잘 돼 있으니까 경찰이 아파트 CCTV를 조사해 보니까 금요일 오후 1시경 실종자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됐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없었어요. 나오는 모습이. 실종자가 집에 들어간 다음 약 한 50분 후에 남편이 집에 들어간 게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후 4시 45분경에 남편 혼자만 집에서 나옵니다. 부인은 계속 나온 흔적은 없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에 남편 혼자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일요일 오전 6시 20분경에 다시 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남편이 쓰레기 봉투 5개를 들고 벽에서 바짝 붙어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 신문지로 가려가지고 뭔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봉투를 차 트렁크에 넣고 다시 한번 또 집에 올라가서 똑같이 쓰레기 봉투를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남편은 초등학생 자녀를 본인 동생한테 맡기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종적을 감추자 경찰이 출국 금지를 시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고 만약에 여기서 무슨 큰 강력 범죄를 저질렀으면 나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선택이 출국하는 거거든요. 해외로 도망가는 거. 그리고 이제 경찰은 계속 남편을 추적을 했고 남편 회사 앞에서도 잠복을 했어요. 며칠 있다가 남편이 또 출근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잠복하는 형사들이 남편을 잡고 아내의 행방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기 부인이 가출을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출해도 예전에도 가출했는데 다시 돌아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뭐 점심도 먹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나누고 이제 저녁이 돼서 남편의 동의를 얻고 집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통 우리가 루미놀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혈흔을 검사하는 실험인데 이 혈흔이 있으면 그 시약을 뿌리면 형광색으로 발광을 해요. 보통 저녁에 많이 해요. 빛이 없는 상황에서 루미놀 시약을 뿌리면 혈흔이 있었던 곳에는 이제 형광색이 납니다. 근데 보통 청소를 마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그 틈새에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현관에서부터 반응이 보였고 욕실에서는 엄청난 반응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혐의면 이제 체포를 보통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남편은 극구 부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혈흔 자체가 사람의 혈흔일 수도 있고 다른 동물의 혈흔일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때 바로 이제 형사들이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증거가 더 수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잘못 청구를 하면 기각이 됩니다. 기각이 되거나 구속영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더 형사들은 그걸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다음날 경찰서에서 다시 보자고 하고 잠복을 섭니다. 잠복을 서는 이유는 이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할까 이제 지켜본 거죠. 이제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도망가면 이제 바로 검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잠복을 섰지만 남편은 다른 통로를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너무 워낙 고급 아파트고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파트에 빠져나와서 바로 이제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도주하려고. 다행히 경찰이 처음에 출국 금지를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미리 출국 금지 신청해 줬기 때문에 남편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려다 공항경찰대에 검거가 됩니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을 해보니 쓰레기 봉투가 여러 개가 발견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구의 쓰레기 봉투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다 각각의 쓰레기 봉투였다고 해요. 여러 구의 쓰레기 봉투. 그런 뭔가를 여러 군데에 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남편의 이동 동선에 따라서 인근 산 그리고 쓰레기장을 뒤졌지만 남편이 버린 쓰레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증거를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잖아요. 네. 지금 간접 증거, 정황 증거만 있었기 때문에 직접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이제 간접 증거 확보에 주력을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집안을 수색을 하다 보니까 아내의 수첩이 발견됐어요. 근데 아내가 일기 형식으로 썼는데 남편이 자신을 폭행한 거 그리고 협박했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실종될 무렵 비린내가 많이 났고 계속 물을 틀어놓는 소리를 들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도 확보를 합니다. 실제 약 6일 동안 남편이 쓴 물이 한 5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탁기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드럼 세탁기 정도 같은 게 70회, 8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린내가 나고 막 혈흔 흔적이 있으니까 남편이 한다는 변명은 아내가 욕조에서 생선 손질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2차 압수수색에서는 대리석으로 된 욕조를 통째로 뜯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층으로 연결된 배관이 있거든요. 배관이 또 찌꺼기 같은 거 거르기 위해서 이제 망으로 씌워져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살점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손가락 길이만한 이제 뼈도 나옵니다. 이 뼈에서 아내의 DNA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집에서 남편은 아내를 살해하고 욕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거죠. 그리고 그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유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자녀가 집에 왔을 때 벌써 사건이 나서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경찰이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을 통해서 남편이 잠깐 토요일날 나갔다가 왔잖아요. 네. 토요일 오후에 남편이 공구 상가에 다녀온 사실도 확인을 합니다. 훼손용. 예, 그래서 형사들이 탐문을 통해서 남편이 정육점에서 이 뼈와 살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발골용 칼이 있어요. 그 칼과 그라인더를 이제 구매한 사실도 확보를 합니다. 근데 남편은 끝까지 범행은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가 또 형사들한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뭐 범행 수법을 형사들이 묻자 이런 악마 같은 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럼 지금 정신 상태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범행하기 전날 남편에게 날아든 소장이 하나 있었어요. 부인이 이혼 청구를 한 거예요. 이혼 청구 소장을 남편이 받고 범행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평소에도 부인에게 한 이야기가 이혼은 곧 죽음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말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시신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황 증거만으로 살인죄가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빠가 엄마를 이제 살해한 거잖아요. 홀로 남은 아이가 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건 인간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너무 소름 끼치네요. 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이거 그 시신은 본인이 처벌 안 받으려고 그 시신을 손괴하고 그냥 그 작업을 한 거죠. 그 안에서. 저 화가 너무 나. 예, 결국엔 다 잡히는데. 왜 그럴까요? 보통 네. 그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제일 처음 남편이 의심을 받잖아요. 그렇죠. 참 그게 너무 서글픈 것 같아요. 예. 저는. 원래 가까운 사람이 범행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은 범행 대상을 삼기가 어렵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묻지마 범죄하는 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입니다. 너무 서럽지 않습니까?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죽음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저 정도로 아내가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으면 그때그때 좀 신고를 해서 그걸 좀 축적시켜 놓고 이제 법원에 처분을 받아서 접근 금지 그런 걸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아내가 참고 있다가 너무 믿었던 예, 거겠죠. 그런 것 남편을.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믿었던 예, 거겠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울님께 꿈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이 꿈은 무조건 태몽이다 하는 그런 꿈들이 있을까요? 일단 너무 많이 알려진 거는 네. 과일 꿈. 과일을 따거나 집으로 들고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을 무조건 태몽이라고 했었죠. 과일 말고도 뭔가를 들고 들어오면 그렇죠. 뭐 곰한테 또 습격을 당하거나 호랑이가 놀려고 달려든다거나 네. 구렁이가 막 몸을 감는다거나 들어오거나 집으로 그건 다 태몽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러면 뱀 띄고 호랑이 띄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기질들. 기질. 네. 뱀 꿈이면 사악한 사람이 태어나나요? 뱀 꿈은 사악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어뷰로 보거든요. 뱀 구렁이들이 뭐 조그만 뱀들 말고 구렁이들이 들어와서 막 집안에 칭칭 감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부유한 아이가 그러니까 명예와 재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자손을 얻는다.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구렁이가 터주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집을 지켜주는. 그래서 내쫓으면 안 된다 이런 말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업으로 봤기 때문에 구렁이가 무조건 들어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어디에 앉았느냐도 사실 많이 보거든요. 자리를요? 네네. 구렁이 꿈을 꾸면 어떻게 꾸느냐에 다르겠지만 굉장히 운빨이 따라주는 자손. 보통 생각하면 뱀꿈 꾼다 하면 조금 약간 흉몽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리고 산모사나 독사. 독사. 그러면 이런 태몽을 꾸면 이건 분명히 아들이다 또는 딸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딸로 딸. 보고요. 아까 말했던 구렁이, 네. 호랑이, 사자, 곰, 그리고 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봤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태몽을 꾸셨고 저희 어머니도 또 태몽을 꾸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 근데 두 분 태몽 내용이 달라요. 동물이. 그러면 어느 쪽에 태몽이 맞는 거예요? 일단 제일 가까운 어머니 태몽을 주로 봐야겠죠. 뭘로 나왔는데요? 제가 방송에 공개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살짝 오, 대단한 꿈인데요. 그래요? 정말 큰 제목이 될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선 넘어 MC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들으셔야죠. 자, 이런 걸 좀 알려진 걸 좀 찝찝해하는 타입이라 이해해주세요. 처리해드릴 테니까 공개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꾼 태몽은 어머니를요 아주 집채만한 큰 가 우리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 근처를 막 뛰어다니래요. 말하면서 왜 소름 끼치죠? 그게 어머니가 꾸신 태몽이고 저희 외할머니가 꾸신 태몽은요 엄청 큰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가 막 이렇게 다니더래요. 그래서 내용이 달라요. 오, 똑같은데요. 왜냐면 어머니가 꾸신 꿈에서는 네. 분명 기질이 대단하고 기질이 대단하니까 또 그렇게 살아오셨을 테고 또 이 자리에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수호를 받는 거고 어머니도 받았고 쌍무님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는 굉장히 영리하게 봅니다. 맞죠? 네, 영리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 식소를 잘 챙기고 그러한 기질로 보거든요. 이야,
네, 똑 닮았는데요. 네. 그러면요, 다음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요, 과일 꿈이에요. 그러면 여자아이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성향이 요즘 말로 애견남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진짜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꿈에서 엄청난 불곰이 나타나서 엄마 이렇게 하는데 막상 태어났는데 딸이에요. 테토녀. 불공 같은 딸이 나. 테토녀. 테토녀가 와, 그런 기질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한 꿈이나 그런 것들은 기질로 사실 많이 보여지거든요. 네. 신기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어떤 태몽을 꾸면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 뭐 이런 법칙이 있나요? 일단 저는 강신모고 신점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태몽에 대해서 많이 의존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어느 상식선에서 맞는 것들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과일을 따는 꿈을 꿨는데 그 과일이 좀 시들거나 이렇게 떨이켰어요. 바닥으로 떨이키거나 좀 작고 튼실하지 않아 그러면 좀 단명이거나 좀 아픈 아이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보고요. 아픈 여자아이 아니면 남자아이인데 정말 여자아이보다도 힘을 못 쓰는 빈약하고 소심한 아이로 보기도 하거든요. 이야, 신기합니다. 경사님은 혹시 태몽이 보였을까요? 뭘 안 예. 했어요? 돌이 막 굴러 내려오는. 차돌이 두글두글 낙석주의 막 이런. 다음 질문인데요. 이런 꿈을 꾸면 정말 위험하다. 이런 꿈을 꾸면 그냥 개꿈으로 넘길 게 아니라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꿈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일단 꿈에서 어두운 밤에 배를 탔다. 근데 그 배가 여러 명이 탄 어떤 호화로운 어떤 그런 배가 아니라 작은 배. 그리고 음침한 그런 분위기에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사공이 앞에서 말도 안 하고 계속 배를 지어간다. 그런 거는 저승 가는 꿈. 삼도천. 네. 그리고 이 꿈에서 아이들 기저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막 찢어지거나 더럽혀진 것들도 몸이 아프거나 죽을 수 있는 꿈이고. 아이가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 개미들이 줄을 이어서 뭘 짊어지고 들어가잖아요, 집으로. 네. 그러면은 뭐 대박날 꿈이다, 뭐 재물이 들어올 꿈이다 하는데 실제 이 꿈을 꾸고 집에 상문이 난 경우들도 많고요. 그 이제 조객상문 줄 이어진 걸로 보기도 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네네.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후자가 더 많았어요. 개미 꿈에서는. 그래요?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꿈은 조심한다. 어떻게 뭐 조심해요? 어쩔 수 없고. 그래요? 네. 앉아야죠. 앉으면 정신병에 먼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어떤 방편 같은 게 있을까요? 좀 막을 수 있다든지. 미리 예시적으로 꾸어진 거면 안 일어난 거는 막을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뭐 조심할 것들이 많죠. 근데 이미 집안에 누가 아픈 분이 계셔서 병명이 확실히 있고 뭔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거의 막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길몽을 꿨을 때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낮 12시 이전에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그런 미신이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정말 잘 지켜왔거든요. 그게 정말 맞나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어릴 때. 그죠. 근데 이제 정오라고 하는 12시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강력한 양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서 좀 꺾인, 양의 기운이 꺾인 오후에 말을 해라. 이런 말들을 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거의 미신이 아닌가. 아무 의미 없는 차라리 며칠 동안 말하지 마. 이게 더 확실하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요. 며칠요? 좋은 꿈 꾸면 3일 동안 절대 말하지 마. 나쁜 꿈을 꾸면 일어나는 즉시 얘기해. 이런 거는 엄청 많았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나쁜 꿈 꾸면? 미운 사람. 그것도 일종의 저주 아닌가요? 그럼 먹히진 않아요. 그런 먹히지 않아요. 풀리는 거지. 그냥 듣고 찝찝하라고. 그렇죠? 예. 내뱉어라. 내뱉어라. 그런 의미 같아요. 좋은 일을 너무 자랑하듯이 하면 또 사람들이 미움을 사잖아요. 그렇고 이제 나쁜 일은 널리 알려야 위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 예. 맞는 것 같아요. 감탄하고 있었어요, 지금 속으로. 오, 이러면. 그리고 우리가 왜 꿈을 사고 팔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자기가 꾼 꿈이 흉몽인 줄 알면서 B라는 사람한테 야, 이거 길몽이다 하고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기 매물로 흉몽을 살 수도 있는 경우인가요? 또 그런 시각도 있네요. 당황스럽긴 네. 한데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가 치는 저승사자. 네. 저승사자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누구한테 길몽이라고 하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실제 저승사자가 옆에 와 있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현금이 오가잖아요. 네. 그럼 그쪽으로 가기도 한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고가 나서.
거래가 통한다. 전 실제 손님한테 들었던 얘기고요.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진짜 안 좋은 무언가가 애군이 껴있을 때 애군 사가라 이렇게 해서 그 애군이 글로 좀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방침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게 있을 때는 사거리 오거리에 뭐 동전을 버려라, 맞아요. 갖다 버려라, 신발 버려라, 절대 주워오면 안 되는데 또 누굴 주워가, 그 주워가면 애군들을 가져간다 이러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저승사자 꾸민 걸 알면서 그걸 돈 주고 샀을까요? 속이고 좋은 꿈이다라고 하고 내용을 바꿨죠. 저승사자라면 안 사니까 좋은 꿈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진짜 샀는데 그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죠. 아 그러면 꿈 같은 건 아예 거래 자체를 안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런 건 있으면 안 되죠. 꿈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네요. 그치. 인터폴 예. 경사님 출신.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 한울 선생님, 저희같이 이제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댓글을 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뽑아왔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죠. 애동 무당 있죠. 무당이 된 지 얼마 안 된 무당들 신발이 좋다고 하잖아요. 한울 선생님은 40년 차 되셨는데 그렇게 오래되면 그 신발이 혹시 다 죽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저부터도 애동 때는 기세가 있었어요. 기세. 맞든 틀리든 일단 던진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는 와. 기세가 있어서. 그리고 처음 신을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마디를 하면 거기서 팩트는 10마디 중에 한두 개. 나머지는 다 기세로 막 밀어붙이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 한두 개에 팍 꽂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나머지 불필요한 7, 8개를 다 없애고 팩트가 점점점 밝아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애동 때 전 받던 제 그 데이터가 지금도 있거든요. 잡소리를 엄청 많이 했어. 막 하다가 팩트가 팍 나온 거예요. 진짜 100% 실제 팩트가.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줄어든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연륜이 아니라 신발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다듬어지고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거다. 네. 근데 신을 받지 말아야 할 무당들이 받았을 때 듣는 말이 그거 같아요. 그죠? 신발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선 너머 채널 괴담을 보다 무섭게 그리고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인기 폭발 제품 한끼 통살 제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딱 16일 동안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기간 지나면 못 사는 가격이니까 여러분 꼭 이 시기에 많이 쟁여두셔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동실에 많이 쟁여두시고 맛있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끼 통살에서 댓글 이벤트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영상 아래에 댓글 작성해 주신 분들 중에 시선 넘어 응원해 주시는 10분을 선정해서 한끼 통살 버라이어티 팩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와. 한끼통살 버라이어티 팩은 제품 8개가 들어간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작성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쟁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